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꽤 됐네요. 그 개봉했죠. 그 악하거나 그러니까 악역들은 이름을 한 글자 그러니까 전두환을 전두봉이라고 해서 전두관. 네. 그다음에 착한 역할은 이름을 두 잘 갖고 이런 뭐 얘기도 하던데 거기 보면은 저는 약간 그 수방사령관 역할을 너무 막 영웅시했다 뭐 이런 약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보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얼마만큼 그때 상황을 잘 이 고증했느냐가 중요한데 서울에 보면 그 영화는 좀 수방사령관을 너무 막 영웅시했다 이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억이 나요. 그 수방사령관도 굉장히 비운의 삶을 그 뒤로도 살게 그런 거 있습니다만 저 정도까지 영웅적으로 저는 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의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이 왜 서울의 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인데요. 그 전두환이 그때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날 밤에 작전명이 서울의 봄이었다라는 설도 하나 있고 가장 주되게는 박정희가 죽고 난 상황을 그때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아까 막 보면은 그걸 또 본질을 모르는 분들은 막 길에 나와서 마치 옛날에 임금 죽었을 때처럼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뭐 이런 사람도 계셨어요. 제가 76년생인데 박정희가 79년에 죽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엄마가 소복을 입고요. 흰 그 소복을 입고 소복을 항상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구 반야월에 농협 2층에다가 냥소를 차렸는데 그냥 저를 데리고 그냥 갈 때는 아무 그거 없이 가시더니 거기 들어가시더니 막 웅웅 울면서 막 땅을 치고 통곡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나와서 또 생수시면서 또 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강렬했던 기억인가 봐요. 3살 때, 4살 때 다른 기억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아까 우리 쭉 70년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노동자들, 시민들 중에서는 노동자의 제대로 된 권리, 또 민주화된 사회 이런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정희 철회 정치를 했던, 공포 정치를 했던 박정희의 죽음은 이제 우리 사회에도 봄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상황을 서울의 봄이라고 많이들 불렀었습니다. 그 서울의 봄부터 해서 이제 노동자들도 이제 우리 사회를 경천동지하게 할 만한 엄청난 이제 대투쟁을 벌이게 되는 계기점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요. 우선 87년 전후의 정치 경제 상황을 한번 읽어보고 아까 그 80년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서울의 봄, 우리 사회도 봄이 오는구나 이렇게 여긴 만큼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시위가 있었겠습니까? 민주화 시위라든지 노동자 파업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상 조금 뭐 역사적 사건을 너무 이제 격화시켜서 표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민주화 노동자 투쟁의 그 곳곳에서 끌어오르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나 잡아서 조직화 이런 형태가 이제 광주의 이 광주 학살의 참상 계기였었던 거죠. 계엄이 내려졌는데 학교에 등교하겠다는 학생을 대검으로 찌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특전사 부대원이 대검으로 이제 전남대 입구에서 학교 이 계엄이 되면서 학교도 이제 강제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그걸 학교로 가겠다는 학생하고 시위가 붙으면서 이제 대검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세 가지 영화를 좀 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광주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까지 이어지는 이 배경이 우리 노동운동사를 이해하는 과정에 IMF만큼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경을 요걸 읽더라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87년 전후 정치경제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또다시 세계적 경제위기가 심화된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시작된다. 1980년대 말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냉전 체제는 해체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된다. 미국은 금융자본주의를 추동하는 한편 무역수지 적자를 외환시장 개입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게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삼정 보강의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8년 동안 지속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1970년대 말 경제위기가 심화되던 속에서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그와 함께 찾아온 80년의 봄은 민주화의 꽃을 피우지 못했다. 12.12 구태타로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은 5.18 광주 민중항쟁을 피로 물들이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 1980년대 초에 이르면 저거를 중심으로 한 독점 자본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그와 함께 국가 주도 경제가 점차 시장 주도 경제로 넘어가게 된다. 1985년부터 3조 보안 국면은 자본에게 새로운 축적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한국 경제는 당군의 세대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엄청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압조 성장에 따른 압축 모순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끝장낸 것이 바로 1987년 시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었다. 87년 6월 시민항쟁은 7월에서 9월 노동자 대투쟁의 도화선으로 되었다. 체류탄에 맞은 이한일 열사. 이한일 열사가 저때 시위를 할 때 시대적 배경이 또 다른 한 청년의 죽음이 더 있었죠. 영화 1987에 보면 그 김태희하고 강동원 나오는 영화. 강동원이 이한열로 나오죠. 근데 이한열 열사가 죽기 전에 서울대 본대생 한 명이 죽게 되잖아요. 누구죠? 박종철 열사. 박종철 열사 죽음은 유명한 또 나중에 청문회 때 유명한 또 일화가 또 나오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고문 전문가 누굽니까? 이근한이가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진술했죠? 자기가 고문한 적 없다 그러면서 탁자를 윽 하고 쳤더니 갑자기 윽 하고 쓰러지더라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체류탄에 맞았는데 체류탄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을? 체류탄은 정식으로 어깨 견착해서 이 조준 사격을 하게 되면 총이 자동으로 45도에 근접하게 상방 사격이 되도록 총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쏘면 이 체류탄이 이렇게 위로 발사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한테 직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직격탄을 맞았어요. 후두부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한테 직사를 쐈다는 거죠. 이걸 직사로 쏘는 방법이 어떻게 쏘냐면 총을 거꾸로 들고 방아쇠를 당기면 이 똑바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원래 설계된 대로 견착해서 쏘면은 이 45도 상방향으로 발사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들고 이 방아쇠를 당기면 직사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0년대 이때 굉장히 직격탄을 많이 날렸어요. 이 청년들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였죠. CS탄 가지고 체류가스를 혼합해서 만들거든요. 체류탄도 체류탄이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발포제, 그러니까 수포제, 그러니까 이거 체류액을 맞으면 물질이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생기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발열제, 그냥 체류액도 오래 맞으면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데 한 번만 맞아도 막 몸에 열이 엄청 나서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렇게 하는 발열제를 썼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런 것들을 많이 혼합해 제조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독일에 수출했다가 다 바꿔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일 기준에서는 이거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전량 다 폐기되고 우리나라가 반품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저는 우리나라의 인권
주소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한일열사 장례식인데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이 결과 이 분노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투쟁을 하게 됩니까? 서울에서 이제 투쟁하는 사람들이 명동성당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옥새 투쟁을 하게 되죠. 명동성당에서 옥새 투쟁을 할 때도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겨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게 없는데 계속 먹을 게 생기더래요. 주먹밥, 김밥 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몰래 이제 이 명동성당에 넣어주고 물 이런 것들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10일 간의 투쟁을 했던 것이 87년 유명한 명동성당 투쟁 6월 달에 있었던 60 이제 항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가 죽으면서 60 명성 투쟁으로 이어졌던 이 도화선이 바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87년 7, 8, 9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만 보고 87년도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학생과 시민 중심의 그 동네했던 윤곽 정도, 그 후에 유기부 선언을 얻어낸 이후 호감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어서 민주화를 영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동의 표류로 몰고 간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강동은 아마 이 사회를 진정으로 민주화시킬 세력이 역사의 정면에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후 전국을 기는들 노동자들에게 불씨를 당기고 아동과의 강남을 선언하게 한 것은 10월 5일 울산에서 시작된 현대인중 노동조합 결성투쟁이었다. 아마 지금 현재 못 있을 겁니다. 투쟁의 불길은 울산 지역을 휩쓸고 마산, 창원, 공인지역, 구로공단 그리고 고대로까지 확산되면서 결국은 노동자 투쟁의 열기로 이끌었다. 거제에서 구로까지 원수, 방산, 나무디, 국내 서비스디 그리고 일중 노동자까지 3,300여 개 공장에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넘는 노동자들이 모였던 2개월간의 파업기는 40여 년간의 인공위로부터 전체 노동자를 일깨웠다. 노동자들은 안전투쟁의 필요성과 그 위력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7.8 투쟁에 불과한 성과는 이후 노동자 투쟁을 이끌어갈 제도와 조직의 중심이 될 노동조합을 폭발적으로 건설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진하는 발걸음은 방위 노동조합 건설에만 그치지 않았다. 마산 창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다. 수출 자유공단이라는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낸 이 공업도시에는 87년 당시 1000에서 3000단위의 사업장이 많았다. 이 계획된 공업도시에서 최초의 노동자 지역 조직이 건설된다. 1987년 12월 27일 19개 노조 16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마산 지역 노조 총연합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 노조는 이내 15개 전국 각 지역에서 건설되고 노동자가 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됐다. 노동자들이 등록을 중심으로 관여할 때 사무, 서비스, 전문직 등 이체 노동 노동자들은 87년 11월에 병원 노동조합 협의회를 결성했다. 병원을 시작으로 사무, 전문직 노동자들은 각각 연맹을 결성해 업종별로 노조연맹을 만들어 나가면서 업종 간의 연대 투쟁을 동기해 나갔다. 어제 정부가 투쟁의 모습은 나갔지만 노조
노출노조 금지, 상납이 금지, 정치활동 금지라는 각종 노동학법 조항은 노동자의 경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이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노동학법으로 난립하라고 말하고 88년 11월 13일 마침내 전국의 5만여 노동자들이 한국열사 정신재생과 노동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의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선언한 데 이르렀다. 전태일에서 입방의 노동개혁을 위해 살아가신 지 18년 너무나 긴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 느껴나가 이렇게 전국의 노동상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 당시에 약 한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혈서로서 노동혁명의 공로를 힘처럼 썼습니다. 그 힘처럼 노동혁명이라는 그것은 도주대로 끊어서 일부의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에 대한 승리와 운동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대단히 감동적이었고 또 그러한 감동이 오는 날까지 이렇게 운동을 회복하고 능력을 탈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학법 획득, 공정재벌 혜택,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개 5만 노동자가 진행한 노동자 행진과 노동법 개정 투쟁에 참가한 한 달 뒤에 복구합니다. 12월 한국전쟁 이후 기대로 노동자 대응에 공복거리긴 지역 업종별 노동조합 건국회의가 출범했다. 12월 22일에는 건국회의 산하 전국 노동법 개정 및 임금 인상 투쟁 공부를 두고 여러 다가올 80주년 투쟁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나간다. 지금 어떤 노동자를 키우더라도 자유를 제대로 수행하고 국가민서를 구호하겠습니다. 전국 과정에서 성과를 위한 목표학교에 대한 노조나 소득력을 독침할수록 구성한 노조가 사업체에서 파울들의 현재 조업이 기능은 생산분쟁 강남공장 등의 적극 가담을 위해 노조 지부장 등 7명을 구성하고 다른 방법을 공조합니다. 1989년 12월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의 128일 사업행이라는 공정한 투쟁으로 나가게 되었다. 저 방금 자상 입은 저거는 뭐냐면 현대중공업은 경비들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출신, 유도 선수 출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고액의 모금을 주고 많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명한 현대중공업 시칼테러 사건인데 경비들이 시칼을 들고 와가지고 노동조합을 침탈해서 지금 상해를 접입힌 거야. 아까 앞에 사진들이 경찰한테 맞은 게 아니고 경비들한테 그리고 칼을 베이고 이랬던 사건, 유명한 시칼테러 사건이죠. 이 투쟁을 건국회의가 본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전국적인 연대투쟁에 불을 던졌다. 이에 정권과 자본은 노동할 깔책,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 공안 특별수사국을 동원한 공안 정부 만들기 등으로 민주노동운동에 형체적인 탄압을 받는다. 그러나 89년의 노동자는 더 이상 97년의 노동자가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건국회의 산하에 각 지역 업종별 대화를 갖춘 전국적인 투쟁 교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온 것이다. 최초의 대중 투쟁으로 전개된 세계 노동절 100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여섯 5월 18일 전국 노동자 광주 순례단의 대중적인 참가까지 투쟁의 끝이 꺼지지 않았다. 현재 지구가 12개, 지구가 59개, 후회가 910,
정도입니다. 자연상의 정들은 여것뿐만 연대투쟁의 경우는 5.28 본교적 결성식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변화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규조에 대한 비판하고 사무직 노동운동의 영역이 조사업까지 확대됐으며 나오니까 이데올로기를 행사해왔던 농민직 노동자들이 반사람과 전통으로 결속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의 땡과 의식, 조직 발전의 것을 가장 아름다운 내 민주화과 공동서, 지역 통합과 전국적인 연대입니다. 이러한 노동자 학생의 발전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쟁취할 것은 이 학생을 지도할 진정한 전국 조직의 건설이었다. 년 1월 22일 14개의 지역 노조 협의회와 2개의 업종 노조 협의회, 600여개 민주노조와 20만 조합원을 소개하는 노동자의 전국적 중앙조직인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가 건설되었다. 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에서 전교역 건설까지 노동자들은 한자원에 들어왔다.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급속하게 수집되었다. 비록 사무, 영업 등 업종을 통합하고 제대로 정신을 건설된 전도입니다. 이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노동조합을 연락한 노동자와 노동운동 세력들이 전도적으로 결집했다. 4천만 민주의 소외 행사를 주도하며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영광과 의지가 하나로 모인 것이다. 네, 87년 6월 민중항쟁에서 7, 8구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고 7, 8구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한 1000여 개 이상의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요때 이 아까 영상에 나왔던 진호역을 건설했던 단위들이 지금의 금속노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민주노총에 문단식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이제 3인방을 얘기했던 거죠. 옛날 일제시대 경선 토리카처럼. 문단식은 누구였냐면 문성현, 심상정, 담병호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담병호 위원장은 뭐 키들 아시죠? 저 시절에는 머리숱도 상당히 있으셨네요. 지금 우리가 본 교재에 지금 이 평생노동교육원 대표이기도 하신 거죠. 심상정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저 때부터 정말 좀 실력 있는 활동가였고 그 금속연맹을 만들어서 금속연맹 사무처장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민주노동당 선물연당이 만들어지면서 여성 비례대표 1번을 받아서 국회의원하고 서울 우편부에서 이제 지역구로 당선된 거죠. 올해 의원생을 하셨죠. 문성현이라는 이름은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이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근데 옛날에 반신문이 아니라 문단식이었어요. 아까 마창노련, 진호의 마창노련 의장이었거든요. 굉장히 87년도에 전도를 만든 때 주도교육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실제 이분은 뭐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투항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느냐? 노사정이라는 틀 아시죠?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의 실명에 보면 노사정 협의 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에 입각해서 이제 노사정 지금 이제 문재인 이후에는 경사노위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이제 사회노동위원회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노사정위원회 중앙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명진 목사 사건 사례처럼 씁쓸하죠. 어쨌든 그 이제 그 지도협들이 만들어질 때 제일 이제 이 힘이 셌던 곳이 마창노련하고 인민노련, 이 전지역 민주노동자 협의회 하는 인민노련. 이 인민노련이 걸출한 또 인물이 누구냐? 노회찬이라는 인물이죠. 인민노련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런 이제 단위들이 이제 제도 중심이다 보니까 모여서 이제 향후 이제 근속연맹이 되고 아까 업종연대 회의라는 거 잠깐 나오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의 나머지 상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 전교조, 그다음에 영상에 나옵니다만은 89년도에 전교조가 만들어지고 89년도에 건설산업연맹도 이제 그 최초가 되는 플랜트 건설로서가 포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죠. 우리 경북에 보면 전국의 산별 중에 처음 경북이나 포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건설로서가 포항에 만들어져서 전국 9개 지금 플랜트 지구들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대표적인 게 화물연대가 있는 거죠. 화물연대가 2002년 결성할 때 포항에서 시작해서 포항에서 그다음 부산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현재 화물연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왜 87년도에 일어났냐는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난 좀 오래됐습니다만 세계사 중심으로의 자본주의 역사 강의할 때 79년 지금 2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역사가 이제 쭉 흘러오면서 근대에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시점인 1900년대 초에는 1971년 출판됐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이 경제 시스템의 어떤 작동 원리, 핵심 이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내용 반대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이 말은 뭡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방임해둘 때 수요가 공급이 적기 상호작용을 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테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테고 적기 상호작용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한다. 이게 이제 이 국부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적인 이론인 보이지 않는 손의 이제 맥락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 이러한 얘기는 시장을 강자기보다는 자기가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초창기 자본주의를 현대로 접어들 때 초창기 1900년대 초부터 쭉 그 시기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터집니까? 1910년도에 1차 세계대전, 1938년에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이게 자유를 막 무한정 줘놨더니 커지다가 독점 자본이 되고 더 커지니까 국가 독점 자본이 되고 국가 독점 자본까지 성장한 상태에서 포화에 이르니까 결국은 쳐들어가고 침략하고 전쟁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각성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게 우리가 많이 케인즈주의라고 알고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이름을 딴 케인즈주의를 유럽 사회들이 쭉 수용하게 되죠. 유럽 사회들이 쭉 수용하면서 이제 지금의 핵심적인 복지국가의 형태들을 다 그때 당시에 띄게 됐던 겁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무덤에서 묘함까지라는 이런 구호를 통해서 태어나서 출산 육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교육, 의료, 그 다음에 노후, 주택 이런 모든 어떤 이런 공공재들을 국가가 책임주는 이런 형태로 가면서 이 당시 이제 유럽 사회들은 복지 국가의 틀을 만들면서 세금을 비용 많이 내지만 내가 버는 소득으로 우리는 벌어서 집 사는데 우리는 벌어서 병원비에 다 지출한다면 거기서는 그것을 복지 시스템을 해소하면서
소비 여력을 만들어서 이 기저 경제가 돌아가게 했던 이런 게 이제 유럽식의 저도 복구 시스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케인즈주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 세계사 강의를 할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케인즈주의, 이 사회주의 시스템이다라고 커밍아웃하고 도입하지 못하고 이름을 뭐 약간 비정상적인 수정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나라도 또 최소한의 복지들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케인즈주의가 깨진 계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2차 석유파동. 1973년에 한 번, 1979년에 한 번, 두 번의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말은 그냥 석유파동, 오일 쇼크지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런 것처럼 세계 경제를 어디 붕괴 수준까지 찍는 직전까지 갔던 굉장히 심각한 사태였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는 이란하고 국지적인 어떤 갈등 구조였다면 2차 석유 파동은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어떤 본질을 흔들 만큼 이제 이 위기를 가져왔죠. 그 결과 1979년도에 영국의 마가렛 대처, 80년에 로널드 레이건 두 사람이 집권하면서 로널드 레이건은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의 마가렛 대처는 대처이즘. 그래서 두 사람의 경제관을 표방한 김대중이 따라한 대중경제학도 이런 걸 흉내낸 거예요. 이런 이 국가 수반에 가지고 있는 경제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국가가 통제하니까 자꾸 이런 이 자본주의 위기가 오니까 다시 시장을 자율에 맡기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다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흐름으로 돌아갔던 것을 새롭게 하는 자유주의라고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 95년도에 가트 체제로 출범했던 것을 가트를 보완하기 위한 이 8차 협상까지 해서 8번째 회의를 1995년 우루과이의 푼타델레스테라는 도시에서 우리 회의는 대전이 없다, 의장국이 없다 해서 원탁에서 회의를 했던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자유를 접어들게 되었고, 이 흐름들을 쭉 들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흐름 속에서 79년도에 석유 파동이 터지고 나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이제 위기를 계속 거듭하다가 80년대 중반에 미국 경제가 반짝 살아납니다. 뭘로? 부동산 버블로 반짝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자고일은 얼마고 자고일은 올라가고 엄청나게 부동산 버블이 생겼다가 이게 한 번에 또 훅 꺼지면서 자유주의로 다시 회귀해서 금리도 인하고 막 해갖고 이제 막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던 상황에 이 부동산 파동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면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되게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부동산이라는 뭡니까? 건설산업 지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확 꺼지면서 다시 미국은 심각한 수정 노선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거를 미국에서는 우리 쿠팡에서 하는 SNL 그 세븐데이 나인 그 개그 프로그램이 아닌 이 사건을 SNL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의 3대 도덕적 해이 사건으로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실제 아이들 교과서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3대 이 도덕적 해이 사건이 뭐냐면 이 SNL 사건, 그 다음에 윌슨 대통령이 도청 하다 걸렸던 이 워터게이트 사건, 그 다음에 베트남전, 요 세 개를 미국 정치 지도층에 가장 심각했던 3대 이 도덕적 해이 사건으로 치는데요.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를 외환시장 개입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내리는 조치들이 저게 우리나라하고 정말 긴밀한 상황이 같이 맞닥뜨려져서 연출이 되게 됩니다. 무역수지 적자를 외환시장 개입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그 80년 중반에 이제 SNL 부동산 위기 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뭐 엔화 마르크스 가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3조 방위 계획이 작동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역수지 적자를 외환시장 개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로 경제 위기 상황을 이
조치로 타개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냐? 저 프라자 협상이라고 나오는데 프라자 합의, 프라자 이 협상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냥 프라자는 호텔이름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재무장관, 우리나라 치면 기재부장관이 가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 합의의 세 가지 내용이 뭐냐?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 겁니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화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따라서 만약에 이 돈보다 이 돈이 비싸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하고 엔하고 하면은 엔화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만 엔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한 10만 원 주고 만 엔을 사오는 이런 개념처럼 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가치를 가지고 교환할 때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건 미국이 주도로 한 협상에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다. 저 달러 자체를. 그러니까 고의로 평가절하시킨 겁니다. 이게 의도가 뭐냐? 마르크스화와 엔화의 가치를 평가절상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이 의도가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경제가 회복돼버린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이 프라자 협상에서 가장 미국이 견제하려고 했던 나라는 어디였냐면 독일보다는 일본이었습니다. 왜? 일본은 더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6.25. 그렇죠.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 특수를 해가지고 군수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빨리 경제를 회복시켜서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이런 수준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엔화 가치를 올려버려서 상대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 둔화되도록 만든 강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정 정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일본 경제를 위협해야 될 만큼 미국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절박했던 거예요. 마르크스화보다는 엔화를 겨냥한 평가절하 조치였었습니다. 엔화 가치를 강제로 평가 절상시켜버린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떨어뜨린 게 뭐로 나옵니까? 두 번째가 금리로 나오죠. 금리는 지금도 트럼프하고 계속 싸우고 있죠. 미국 연준하고 금리를 내리자 마냐 계속 싸우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저경제에는 별로 여파를 안 미칩니다. 오히려 경제로 보면 악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왜? 서민들이 대출 많이 받으면 서민들이 주택이라고 하는 이 공공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출을 많이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대출 받아서 집 살까? 아니면 큰 곳으로 옮길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기저경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되는데 건설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기저경제보다는 전체 덩어리를 키워야 되는 또 다른 절박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세 번째 뭐를 떨어뜨렸습니까? 유가를 떨어뜨렸죠. 유가를 떨어뜨린 거는 이건 간단한 이유입니다. 전 세계 산유국들은 어디에 밀집해 있습니까? 중동에 밀집해 있죠. 그 다음에 남미 쪽으로 가면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산유량으로 말고 보유량으로 세계에서 한 2, 3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석유 채굴권 자체를 국가가 독점했었죠. 예전에. 지금 막 이제 또 베네수엘라하고도 좀 미국하고도 지금 치고받고 하려고 하다가 또 다시 화해 분위기 됐다가 하여튼 좀 길고 좀 이상한데 어쨌든 유가를 떨어뜨린 이유는 미국이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이 중진류들을 규정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본격적인 산유국가의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경제는 어렵고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기름을 가격을 떨어뜨려서 덤핑으로라도 시장에 파고 들어가는 게 필요했던 거죠. 중동 산유국들과 산유국들은 카텔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조치가 우리나라 87년 투쟁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냐?
자, 세 가지 조치들이 각각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어떻게 작동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처음 달러 가치. 자,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 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함이랬잖아요. 일본이 수출이 둔화되니까 캐파는 달랐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가공해가지고 수출하는 가공무역 중심의 국가였거든요. 국제시장에서 원화의 가치는 잘 안 알아졌지만 어쨌든 수출 경쟁을 하는 일본과 한국 입장에서 엔화 가치가 평가 절상돼가지고 수출이 둔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팔렸던 겁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많이 해외로 진출했던 대표 주종이 하나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자동차였죠. 포니. 엄청나게 많이 수출했습니다. 뭐 일설에는 포니 기술력이 그때는 충분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 각종 테스트, 실험 이런 걸로 주로 많이 사가서 썼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포니 쪽까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일본이 둔화될 때 많이 수출을 그 전까지는 자동차 시장은 압도적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 특히 동남아 쪽 이런 데 가보면은 일본 차들 굉장히 많은 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점유해왔던 이 완성인 겁니다. 그 시장을 이제 현대가 이제 뚫고 들어갔던 거죠.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평가 절하된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의 기회가 됐겠죠. 자, 금리가 떨어지는 거, 이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보면요, 전두환 정권을 회상할 때, 그때 먹고 살긴 좋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요. 박정희는, 이건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실제로 박정희 때 막 되게 잘 살게 되진 않았어요. 그냥 초가지붕이 시멘트로 바뀌고 뭐 이랬던 거였지. 그러고 막 잘 살아보세요, 이런 가스라이팅이었지. 실제로 경제 지표가 막 성장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전두환 때는 실물 경제가 지표가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전두환 때 먹고 살기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약간 기억의 왜곡입니다. 왜 왜곡이냐면 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신문만 펼치는 TV 방송에서는 땡전 뉴스 그래가지고 이 정권을 까는 걸 잘 못했는데 신문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뤘던 단어 중에 혹시 우리 선배님 연배들 우리 주변인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위기를 지칭한 단어 외채망국론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외채망국론.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뭐 때문에 망하느냐? 외채 때문에 망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앞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 그 집권 20몇 년 동안 박정희는 뭐에 주력했죠? 박정희 정권을 뭐라고도 부릅니까? 차관 외교라고 하죠. 온 데 가서 돈 빌려와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재벌들을 육성했던 거죠. 박정희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일제 적산고라를 통해서 한번 이 캐파가 형성되고 그것이 더 이제 성장했던 이 결정적인 동력은 박정희 시대 때 이제 재벌 이 그룹사로서 이제 문호발식 확장으로 이 틀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빌려오면 걔네들은 그냥 돈을 공짜로 줍니까? 물론 뭐 소독 같은 경우에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 해가지고 뭐 가서 외화벌이를 해오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차관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받는데 금리가 높으면 차관이 많은 나라에서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이때 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이자도 못 낼 만큼 허덕허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국가 경제를 위기를 진단하는 표현에 외채망국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반적 단어로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금리를 떨어뜨리고 한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존재를 생각도 안 했어요, 이때. 그냥 자기들을 살려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처방을 하자 해갖고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뚝 떨어뜨렸는데 이게 어떻게 돼?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면 지금도 미국 금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뚝 떨어지 미국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이 기준금리가 전 세계 기준금리가 다 떨어지는 우리나라 외채 때문에 망한다 했는데 이자도 못 내고 어떡하겠는데
이자 내고 돈이 남네.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거죠. 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시장에 진입해서 자기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도핑 정인데 이때 뭐 뉴스 같은 검색해 보면 기름은 배럴당 가격을 시잖아요. 도핑으로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이 미국이 밀어내기 판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이때는 뭐 배럴당 뭐 지금 유가에 뭐한 4분의 1, 6분의 1 뭐 이런 가격으로 펑펑 하다 돌린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공업 중심으로 옮겨가서 이제 연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때 기름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공장을 팽팽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사실상 자기 자국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린 3가지 인하 조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 인하 조치가 우리는 다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자 협상의 3가지 인하 조치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3조 호황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3가지 인하 조치가 국가 경제 호황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래서 여러분, 전두환 정권 때 먹고 살기 좋았던 게 아니라 전두환 정권 후반부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겁니다. 특히 이 85년도에 프라자 합의를 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바로 이제 막 역전되는 국면을 보이면서 86년도에 경제 성장률 11%, 87년도, 88년도, 89년까지 정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다시 내려가요. 여러분, 전 세계 경제에서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 되는 나라의 모양새는요, 우리나라 말고 거의 없습니다. 인도, 중국 정도.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 지금 왜 포항에 지금 철강 위기 막 얘기하잖아요. 중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포스코 같은 기업이 바오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바오우를 필두로 한 중국 철강 회사들이 생산해내는 철강제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세계 조강 생산력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다면 1위가 당연히 중국인데요. 1위 중국이 얼마만큼 생산하느냐면 2위부터 9위까지 생산한다. 그 안에 뭐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크다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1위 이 한 나라가 생산해내는 양이 2위부터 10위까지 생산하는 전체 양의 2배 정도 됩니다. 중국이 이만큼 그 중국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기들 안에서 철강제 건설을 막 해야 철강제 소비가 되는데 안 하니까 이거를 전 세계로 덤핑으로 다 밀어내고 있으니까 지금 국내 철강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 이렇게 망가졌죠. 그런데 어쨌든 이때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중국이 지금 철강제 밀어내기 전에 호황일 때 최고 경제 성장률 16%까지 찍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국가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특이한 경제 구조, 10%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던 게 이 시기였다면, 그럼 먹고 살기 좋아졌으니까 다들 이제 좀 배가 불러야 정상 아닙니까?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아까 수출 100억을 달성했다고 막 치안을 보셨죠? 치안만 하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뭘 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구미에 구미 그 공단에 보면은 상공단에 보면은 이마트 있고 롯데마트 있는데 보면은 수출탑 있죠. 수출탑 로타리. 그게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때는 구미의 섬유가 완전 국가 산업의 주력이었죠. 그게 100억 수출탑 맞죠? 네. 30억 불 아니고. 왜 30억 불 때도 한번 축하 파티 하면 되고 100억 불 때 이런 거 있을 때. 네? 울산에도 100억.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울산 구미에서 이제 그런 수출탑 볼 때마다 참 속쓰리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묘한 인과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3조 호황이라고 하면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라고 막 떠들어댔었어요. 그래서 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라는 것 때문에 95년도에 뭘 합니까?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될 때 쌀개방 압력을 받았던 거예요. 무슨 수수료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왜 예외로 봐달라고 하느냐.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거죠.
결국 선진국 밑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제 인정받으면서 쌀개방을 이루게 됐는데 이 3조 원을 통해서 경기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되는 것을 모두가 목도했을 것 아닙니까? 특히 그 와중에 86년 아시안 게임을 성공리에 치르면서 이제 전쟁의 폐허를 딛고 88년도에 전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도 이제 하게 되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데 내 일터는 내 월급은 여전히 왜 이렇지? 이런 아이러니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노동운동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논문을 보면요. 유럽의 노동운동의 흐름과 한국의 노동운동의 흐름이 매우 달라요. 유럽은 억울할 때 바로 터져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이게 약간 국민성하고 비슷한지 어떤지 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하고 힘들 때 그때 안 터져 나와요. 그때는 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하거나 억눌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어떤 때 폭발하느냐? 민중운동사들 이렇게 보면은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을 때, 이때 터져 나온 사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압축적으로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은 이 시기에 포스코 촉탁배 까이고 박태준이 군의 별들 사단장들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되겠어요. 촉탁배 까고 머리 봉 거꾸로 때리고 울산 공장 정문에 쏘고 다 뭐 했는지 아십니까? 87년도에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할 때 그때 정문에 회사 관리자들이 발깎으로 서가지고 머리 2발 단속하고 이러셨습니다. 때리는 거 비비제했고 욕설은 뭐 말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세상은 변했다고 하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을 때 노동자들의 투쟁이 터져나왔다. 저는 87년도 노동자 투쟁이 왜 87년도에 발생했는가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쟁을 계획하고 투쟁을 조직할 때 리더십 투쟁하고 이걸 같이 한번 맞물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 때 대중은 전복되는가? 어떨 때 대중은 감동받고 동화되는가에 환경적 요인도 매우 크게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노조도 아마 중앙에 대연대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해년마다 연초가 되면은 정세 전망 분석을 하죠. 민주노총도 똑똑한 친구들이 정세 전망을 막 내놓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고 국제 관계가 뭐 전쟁하고 이런 것들은 듣고 뭐 이게 좋은 점에 따라서 세계 경제도 회복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뭐 전망들 막 내놓고 그게 따라서 한국 경제는 이 여파로 어쩌고저쩌고 한국 경제는 뭐 고전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분석을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민주 좀 대연대나 이때 가보면요. 다 어떻게 하냐. 뭐 저 역시 부끄러운 똑같은 한 사람은 경공부 대연대에 가도 정세 전망 이거 총경된 그냥 앞에 싫어하는데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래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지 않고 그 세상이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그 흐름을 도외시한 채 올해 우리는 사업을 어떤 기조로 어떻게 결정한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가 수세적으로 잘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지 아니면 정권도 바뀌었고 우리는 지금 스스로 끊임없이 ILO 협약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었고 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는 공세적으로 가보자 이런 것들을 다 상황과 맞물려서 진단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약간 어찌스럽게 끼워 맞춘 것처럼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이 이렇게 일어났고 몇 건의 제의가 발생했고 그걸로 뭐가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기록적인 어떤 데이터만 다 공부하는 것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왜 87년에 일어났는가? 그럼 그 당시에 세계 경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우리나라 국내 산업은 국내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던가를 통찰하면서 살펴야 그것을 다시 현재로 갖고 왔을 때 그럼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공세적으로 업무와 조직사업 이런 걸 배치할 거냐? 아니면 올해는 이 까딱한 올해는 우리가 얻는 데 있는 게 많아. 잘 방어해야 돼.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짜고 이런 것들을
구상한 데 있어서 저는 역사가 주는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이제 올해 두 타임은 요 7강 나머지 부분하고 8강 그 다음에 9강 10강 해가지고 두 차례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내부로 논의하셔서 일정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회의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별도 날짜를 주시면 저도 그 일정 맞춰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 확인하고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와 별개의 질문은 네. 그 택배 노동자에서 쿠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쿠팡이 있는데 쿠팡 새벽 배송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가 그걸 뭐 유튜브 방송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새벽 배송을 그 사람들은 원하는데 쿠팡에 또 거기에 민주노총에 가입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많이 왜 해주시면. 왜 새벽 배송을 민주노총에서 반대를 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답변한 거는 새벽 배송을 하게 되면 솔직히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요건에 좀 주고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더라도 일단 규정은 그렇게 이제 정치에 9시부터 그때 타임하고 정 원하는 사람들이 하면 그쪽에 좀 풀어주는 게 아닐 텐데 그렇게 좀 답변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쟁점일 수 있죠, 충분히. 쿠팡 새벽 배송 에 빗대서 있었던 사건 하나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피자헛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7분 안에 도착인가 11분 안에 도착인가를 내걸었고, 11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뜨거울 때 먹도록 배달을 빨리 하지 못한다면 피자값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세웠죠. 그 11분이라고 하는 이제 총각을 다투는 그 상황의 위험성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가됐냐면 배달 알바생들에게 미친 듯이 몰아야 되는 오토바이. 그러다가 결국 사망 사고가 여러 건 터졌죠. 그래서 이때 이미 만들어져 있던 청년유년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여기에 주목했던 겁니다. 청년유년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아까 근로기준법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존재를 모를 때 전대면 역사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너무나 일반적인 이것을 청년유년이 제기하면서 사문화되어 있던 제도가 살아나게 된 이런 좀 뭐랄까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그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청년유년이라고 하는. 청년유년에서 피자다운 협상을 하자고 들어가서 협상을 안 받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안 받으니까 캠페인부터 해서 사회적 저항을 만들기 시작했죠. 11분 안에 도착해서 맛있게 먹는 것보다 사람이 죽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저는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와 같은 조직을 아주 효율성만 놓고 본다면 되게 좋은 조직이라고 평가하죠. 근데 민주성을 놓고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까면 까이 새끼야 이런 거잖아요. 왜 까야 되는데요? 라는 토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소비자, 컨슈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빠르게 배송되고 새벽에도 배송돼서 내가 원하는 언제든지 받는 게 매우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 우선할 수 있냐는 겁니다. 노동자는 왜 반대하느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야간 노동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급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 지금은 이제 표현법이 바뀌어서 표기법이 바뀌어서 1군 발암물질, 2군 발암물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1군 발암물질과 2군 발암물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2군 발암물질이 덜 위험해서 2군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2군 발암물질은. 1군과 2군의 차이가 뭐냐면 인체를 통해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발암물질,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 1군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청산가리 먹으면 죽는 건 알지만 청산가리 처음 발견했다 칩시다.
모르잖아요. 이게 바람, 이게 중문 독극물이 아닌지. 이거 너무 괜찮아. 괜찮아. 실험해봐야 되겠고, 내가 먹기엔 좀 위험하니까 남편 먹는 한번 드셔보세요. 이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철 통해서 확인하지 못하니까 2군인 거예요. 동물 실험을 하고 이런. 근데 야간 노동은 1군 발암 물질이에요. 이건 지정되어 있어요.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은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 야간 노동을 했던 경험이 일정 기간 일부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 노동을 안 하고 있어도 부인성 질환, 암에 걸리면 다 상대 처리를 줍니다. 그 야간 노동이 암을 유발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회자들이 이것이 다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시작됐죠. 청소부들이 야간에 청소하는 거 법으로 다 금지시키고 있어요, 지금. 왜? 청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을 출근하는 시간에 해버리면 차 막히고, 두 번째 그거 치우고 더러운 거 보게 하지 말고 출근할 때 싹 치워서 안 보이게 해. 이게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환경미화원들 새벽 2시에 출근해갖고 해 뜨기 전에 다 치우고 집에 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떠냐? 유럽 사회에서는 전부 다 야간 노동을 법으로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아직 야간 노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로 야간 노동을 안 하도록 바꾸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도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바꿔서 아침 7시나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다소 출근 시간 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야간 노동을 하지 말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체 리듬이 깨지고 결국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편리보다 누군가의 수도 모르고 불특정 다수가 언제일지도 모를 그 생명의 안전에 중점을 두느냐. 이 사회적 가치인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노동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분배적 일을 새롭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무노조라서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지만 일반적인 사장 같으면 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더 올리고 하는 것들이 분배적 일을 바로 잡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시적 민주주의, 1인 1표를 행사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그것도 2번씩이나 피 한 방울 없이 무혈 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는 세계가 진짜 주목하고 이 엄청난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는 주소가 어디쯤 될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죠. 그거 더 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 사회적 민주주의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도 제가 우리 그 최진영 동지 이제 송별회 해준이라고 축구시장에 택시 타고 왔는데 막 12.3 개혁을 1주년 어떻게 보느냐의 토론회에 북힌 인간이 나가서 막 퇴근 소리에 제껴섰는데 근데 그 퇴근 소리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처럼 관용적으로 그걸 맹신하면서 이 사회적 갈등을 우리 사회는 지금 이걸 그 어느 세력도 이 사회적 갈등을 뭐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민주주의 이거는 낙후된 게 아니라 아주 요원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버무릴 수 있는 문화적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아주 그거 한 겁니다. 문화적 민주주의 지수가 높을수록 아마 내가 누리는 편리보다 누군가일지 모를 그 사람의 안전에 가치를 두는 게 더 의미 있어 라는 것이 동의가 되겠죠. 파업을 해서 길이 막히면 당장은 불편하지만 나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저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의 한 권리 주장을 내가 이해해줘야 돼 라고 하는 사회적 관념, 톨레란스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하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마 야, 그러니까 그거는 네 입장이고 이거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똑같이 비교해서 가치를 제시하면 아마 대다수의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 자리에 바로 수긍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반대하는구나 정도는 아마 이해의 저변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자면 네. 노동자들도 이제 택배한 그 사람들은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왜 굳이 민주노총에서 이걸 말리느냐?
그 부분에서 왜 민주노총 이게 사회적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게 민주노총에서 왜 당신네들 조합원도 아닌데 왜 다 민주노총에서 나오느냐? 당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거는 경제 실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당연히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 경제적 실리도 확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경제적 실리주의만 쫓는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포항에 가면 플랜트 건설로서가 있는데요. 샷다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장 넣어놓고 쉽게 얘기하면 샷다운 내려놓고 야 이거 끝낼 때까지 돈 내기 공기 땡겨도 이럴 때 그럼 돈 내기 들어가면 임금을 어느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를 일해요. 어떨 때는 자만으로 24시간 풀로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 20시간씩 이렇게 하면요, 그 단순하게 몇 시간 되면은 몇 점 몇 공수, 몇 시간 더 하면 몇 공수 이래가지고 계산하면은 하루 20시간 일하면요, 하루 일당이 7.5공수, 8공수 이래 줍니다. 한 공수가 얼마냐? 기공이 17만 얼마예요? 조공이 14만 얼마예요? 그러면 1공수가 17만 원이면 8공수는 돈이 얼마입니까? 있잖아요. 플랜트 건설 있잖아요. 연중 고용됐다, 해고됐다, 공사에 따라서 고용됐다, 해고됐다 해서 우리가 통계만 내봤는데 9개월 8일, 통계 한 번 냈는데 9개월 8일 나오더라고요, 고용일수가. 근데 그 고용일수를 통해서도 먹고 살지만요. 잠깐 공사 한 열흘 더 갚으면 1년치 연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 형수들이 여보 올해 샷다운 언제? 막 묻고 거기에 맞춰서 뭐 지출 대치하고 이래요. 근데 노동자에서는 주말 같죠.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샷다운 하다가 죽었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매년 죽습니다. 샷다운 하다가. 안에서 일하다가 죽고 안에서 일하고 나와서 집에 가다가 어디가니까 졸다가 다가가고 교통사고로 죽고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죽습니다. 결정적 이득을 보죠. 먹고 살기 힘든데 하루 일하면 100몇십만 원씩 떨어지는데 열흘 일해보면 돈 천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연히 샷다운 공사하고 싶어 하죠. 노동자에서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공사 기간 문제는 저들의 문제고 왜 거기다 우리 목숨을 갈아 했습니까? 이게 노동자 입장이죠. 같은 맥락 아닐까요? 먹고 살아야 되는 노동자 입장은 항상 절박하죠. 그런데 오늘 1,000만 원을 벌면 뭐합니까? 노동은 재생산이 있을 때만, 재생산이 유효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벌고 내일 벌고 모레 벌고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돈 1억 1,000원 준다 해도 오늘 일하고 그거 하다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 실리의 개개인의 욕구와 충돌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그렇게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게 노동자의 건강한 입장이겠죠. 저는 몰랐어요. 남들이 새벽에서 해가지고 시키고 거나 뭐 제가 받을 일이 뭐 있노? 급하면은 무조건 사야 되지. 아니 그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이제 지금 같은 세상에서 이제 우리들은 뭐 저쪽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14시간씩 15시간씩 일해야지 요만한 월급을 자기들이 정해놨잖아요. 그때는 뭐 3,000원 그 정도로 월급을 정해놨고 뭐 재단사는 뭐 25,000원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거보다 좀 더 일했을 때 1원이라도 더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 배송을 했을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젊거나 뭐 이제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이 들어 생각해 보면 그 젊을 때 조금 더 받아가 못 그러면 이게 나이 들어서 병원 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 문제도 있고 조상관인데 근데 이제 자기 자녀들을 볼 때 자기가 그 자녀들을 다 먹이 살려야 되는데 지금 공공방송이 딱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딱 나오는 게 젊은 엄마가 애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나는 새벽 고생을 해. 요 시간대밖에